네, 이렇게 다성음악의 기본적인 발달 모습을 보았고요. 이런 다성음악의 발달과 함께 12세기 음악가들은 새로운 기보법을 또 개발하였어요. 이제까지 종적이 됐건 횡적이 됐건 그러한 성가의 발전은 음고, 음의 높이와 그런 관련되었던 그런 기보였다면은 거기에다가 이제 음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넣었었던 거죠. 그래서 모달 리듬, 선법 리듬을 개발시켰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교회 선법 같은 경우는 음의 높이에 관련됐었던 거죠. 8가지. 그거에서 이제 리듬형도 같은 그런 아이디어로 6개의 리듬형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리듬형은 12세기부터 발달을 해서 13세기 중반에 완전히 정착된 그런 리듬 선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리듬의 개념이랑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기보법은 일정한 음길이를 표시할 수 있는 음표들을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지금 6가지 리듬형의 기보법은 어떤 하나의 리듬형만 가지고서는 이제 사용을 하는 그렇게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리듬형에다가 음고를 붙이고 그렇게 해서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리듬형이랑은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상당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얘기를 부가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 6개의 리듬형은 모두 3박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3박의 영향은 성삼위일체에서 영향을 받아서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었었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냥 사용이 되었었고요. 여기서 사용을 하는 하나의 리듬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악구의 시작에서부터 사용을 해서 쉼표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 바꾸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쉼표 나오고 나서는 이제 다른 리듬형으로 옮겨가도 괜찮겠지만 쉼표가 나올 때까지는 하나의 리듬형을 계속 썼어야 되고요. 근데 너무 단조롭죠. 단조롭고 너무 한계스럽고 그랬기 때문에 이 리듬을 중간중간에 변화시키는 경우가 아주 흔히 나타났었어요. 이제 그렇게 가다가 아예 리듬형을 바꾸어 보자, 그런 방법을 만들자 해서 그런 이제 다양한 리듬 방법이 이제 부과되는 그런 경우도 많았었고요. 되게 오르가눔 성부 같은 경우는 1, 2 리듬형을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딴 1 리듬형, 그리고 딴의 이 리듬형을 쓰면서 이제 오르가눔 성부를 진행을 시켰고, 아래 나오는 주성부의 같은 경우는 5 리듬형을 많이 썼었어요. 우리 앞에서 악보를 보면은 오르가눔 성부가 외려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이 움직였고, 그렇고 주성부의 그런 그레고리안 챈트 성부 같은 경우는 밑에서 계속 이렇게 주성부로서 뭔가 이렇게 무게감을 지키고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5 리듬형을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일정하게 뭔가 무게감을 실어주는 약간 지금의 베이스의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5 리듬형을 많이 썼었던 거는 주성부이다 라는 정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리듬형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음표랑은 전혀 다른 음표 시스템이 또 있었잖아요. 기보 시스템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그 네우마라는 기호라는 뜻의 네우마가 있었죠. 그죠? 네우마를 2개만 얘기를 했었는데 롱가 아니면은 브레비스라는 긴 음표를 나타내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음표를 나타내는 그런 롱가나 브레비스 같은 그런 네우마로서 이런 기보를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냈던 리듬형들을 리가투레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가 이제 점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서 정말 확실하게 알아야 될 용어일 경우는 그때그때 강조를 좀 할 테니까 지금 같은 경우 리가토레 같은 경우는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되고요. 그 네우마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뭔가를 리듬형을 표시를 했었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리가투레의 사용으로 해서 이렇게 리듬형을 갖다가 이제 처음에는 나타나기가 쉬웠지만 중간에 이제 리듬형의 변화가 가능하고 뭔가 이렇게 다른 시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자꾸 늘어나면서 이 악보에다가 리듬형을 적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리듬형을 표현을 할 수 있다,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놨던 거에 큰 의미를 두었고, 이제 점점 이론가들이 기보법을 더 우리가 더 확실하게, 더 세밀하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자라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 있었던 시대가 요 12세기 모달 리듬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보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오르가눔의 발전 형태와 그리고 모달 리듬이 또 발전했던 이 시기까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12세기 프랑스의 파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뭔가 다 집중되었던 도시였거든요. 이 도시에서는 다성음악이 어떤 양상으로 또 발전이 되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세기 프랑스는 정치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강화되면서 그 중심부에 있던 파리 또한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1163년도에 아까 소개를 했던 노틀담 대성당이 이제 건축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종교적인 중심지로도 이 파리를 그 파리의 중요성을 더 부각을 시키자라는 움직임이 많이 보였었고요. 그와 함께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큰 에너지를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파리 대학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전 유럽의 교육과 지식의 중심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리 대학 안에서도 음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지대했기 때문에 교육의 그런 중요한 과목으로 선정을 하고 관심을 상당히 기울였었어요. 그러면서 이 노트르담 대성당과 파리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움직임을 노트르담 악파라고 하고요. 네, 이 노트르담 악파가 발전하고 있는 동안 중세 음악들은 새로운 장르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생겨났으면서 교회 음악도 내외적으로 팽창하고 계속 발전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노트르담 악파의 특징을 잠시 살펴보자면요. 첫 번째로 다성음악의 발달을 지속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그런 테노르 성부의 두 성부나 세 성부의 그런 오르가눔 대선율을 이제 붙여서 다성음악을 계속 발달을 시켰던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로프 방식을 사용을 하였어요. 트로프 방식은 기존에 있는 곡의 가사나 선율을 뭔가 수정을 하거나 붙이는 방식을 써서 곡의 변화를 주었던 그런 방식인데요. 여러 가지 양상으로 이 트로프 방식은 사용이 되어서 좀 이따가 여러분 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르담 악파는 3박 베이스의 리듬을 고수를 한 또 그런 특징이 보입니다. 이러한 노트르담 악파의 양대 산맥으로서 두 명의 작곡가가 있는데요. 먼저는 레오냉이랑 그리고 페로탱이라는 그런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먼저 레오냉을 좀 보자면요. 레오냉 같은 경우는 성당에서 행정을 받던 행정가이자 또 작곡가로 작곡가로 활동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성부 오르가눔에서 아까 테노르랑 두플룸의 그런 제가 개념을 설명을 했었죠. 주 성가 선율이 오는 테노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오르가눔 성부인 두플룸 성부가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서 이성부 오르가눔을 이루는 거고요. 레오냉이 있었던 전형적인 그런 양식으로는 성가 전체를 다 다성으로 고치지는 않았었어요. 않고 독창자가 부르던 부분만 그거를 다성음악으로 바꿔서 이성부의 오르가눔으로 바꿨었는데요. 예를 들어 시작은 이제 합창으로 쭉 같이 단선율로 쭉 가다가 중간에 이제 독창자가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르가눔 성부 같은 경우는 독창자가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오르가눔 성부랑 주성부는 이제 계속 흐르도록 놔두고 오르가눔 성부를 하나 더 만들어서 그 두플룸 부분을 독창자가 노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기존의 주성부는 계속 합창들이 노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성부의 구조를 전형적으로 사용을 했던 사람이 레오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오냉이 쓴 이성부의 오르가눔 같은 경우는 독창자가 부르는 그 다성의 부분이랑 기존의 합창이 이제 계속 불렀던 단성 부분의 대비가 상당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음악적인 또 특징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6가지의 리듬 선법을 레오냉이 창시를 했고요. 이러한 레오냉 시대의 오르가눔 양식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요. 오르가눔 양식은 크게 2가지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작법은 이제 순수 오르가눔이라고 하여서 성가의 음을 길게 노래하는 테노르가 있죠. 주로 그레고리안 챈트의 그런 성부가 될 테고요. 테노르 위에 멜리스마틱한 두플룸으로 구성되는 그런 순수 오르가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법으로는 디스칸투스 양식이 있는데요. 이 디스칸투스 양식은 테노르와 두플룸의 그 성부가 거의 1대1의 음표 진행을 해요. 그리고 상당히 규칙적인 박자감을 가지고 있고 이 박자 또한 비교적 빠른 아주 진행이 조금 빨리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순수 오르가눔에 비해서 상당히 화려하고 장식적인 그런 면모를 보여주어서 이 디스칸투스 양식에서 테노르 파트 부분은 5선법을 많이 썼었어요. 그냥 아까 우리 봤었죠. 계속 같은 긴 음표들이 계속 딴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5선법을 썼었고요. 그리고 디스칸트 부분인 두플룸. 여기서 디스칸트는 어떤 뜻이 있냐면 주선율보다 더 높게 부르는 선율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디스칸트 부분이라고 그러면은 두플룸이 되겠죠. 오르가눔 성부. 그래서 디스칸트 부분인 이 두플룸은 1선법을 주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칸투스 양식으로 쓰인 부분 중에서 성가의 한 단어 혹은 한 음절에 곡을 붙여서 종지로 마무리되는 부분을 또 클라우줄라라는 용어를 붙여서 그렇게 명칭이 붙어졌는데요. 여기서 클라우줄라는 라틴어로 한 문자의 절, 구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디스칸투스 그 부분 안에서 채택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줄라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분리가 될 수도 있었고 다른 곡에 또 이제 분리가 되어서 다른 곡에 삽입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클라우줄라를
대체용 클라우술라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된 오르가눔 양식의 여러 가지 형태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상당히 생소한 그런 명칭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가 아니고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 이해를 최대한 하시고, 제가 오늘 수업 끝나는 부분에 다성음악의 오르가눔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모테트까지 갈 것 같은데요. 한번 정리를 쭉 하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그런 음악적인 용어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그러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 더 힘내시고 계속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노트르담 악파의 양대 산맥 중에서 레오냉을 봤었고, 그리고 한 명 더 남았죠. 페루탱이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페루탱은 레오냉의 후계자였어요. 그래서 레오냉이 주로 이성부 오르가눔을 작곡을 했다고 치면은, 페루탱은 3, 4성부의 오르가눔을 작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테노르의 위에 붙는 성부를 드플룸이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페루탱 시대부터는 하나의 더 그 주성부 위에 한 성부가 붙은 거는 두플룸, 하나 더 붙으면은 트리플룸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오르가눔 성부가 붙으면은 쿼드루플룸,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였었어요. 여러분은 그냥 한 테노르 성부는 주성부로서 꼭 아셔야 되고, 그 위에 이성부의 오르가눔으로 이제 붙은 그런 명칭이 두플룸이다. 그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루탱은 3, 4성부의 오르가눔을 작곡을 하면서 조금 더 복잡해지고, 길이가 조금 더 긴 그런 오르가눔을 작곡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레오냉의 클라우술라를 대체하는 새로운 클라우술라를 페루탱이 많이 작곡을 하였는데요. 이로써 이 클라우술라는 오르가눔에 이렇게 종속되어 있던 그런 곡의 형식이 아니고, 전체 오르가눔으로부터 아예 따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음악으로 간주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페루탱의 그 당시 또 음악적인 그런 특징을 보았고요. 이 당시 노트르담 악파가 이렇게 활발히 활동을 하던 그 시기에 또 다른 또 작곡법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콘독투스라는 작곡 양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트르담 악파의 작곡가들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뭐 프랑스나 영국 그 이외의 지역 작곡가들도 이 콘독투스를 많이 사용을 하여 작곡을 하였었는데, 일단 중요하게는 라틴어 시를 가사를 사용을 했어요. 성경이 아닌 라틴어에서 가지고 와서 가사를 사용을 했었고, 테노르 성부 또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성가 선율을 가지고 작곡을 한 것이 아니고, 새로이 작곡을 한 테노르 성부를 또 사용을 하였다는 게 콘독투스의 상당히 큰 특징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게 새롭게 작곡된 테노르 성부와 라틴어 가사 시 한 음절이 1대1로 실라빅 양식으로 대치가 돼서 곡이 만들어졌었던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유절 형식을 또 가지고 있는데요. 유절 형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애국가 생각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있고, 이제 멜로디는 계속 4번의 반복에 걸쳐서 그 가사를 다 부르게 되죠. 그걸 유절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콘독투스도 유절 형식의 그런 폼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런 성경을 쓰지 않고 뭐 기존의 성가 선율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세속적이거나 그런 뭐 전례에 쓰지 못하고 그런 식이 아니었고요. 이 콘독투스는 그렇다 해도 종교적인 내용을 상당히 많이 넣었었기 때문에 미사 이외의 그런 종교 의식에서 또 사용이 되었던 그런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부가 실라빅 양식으로 같은 리듬을 가지면서 진행하는 이런 작곡 양식을 콘덕투스 양식이라고 또 정해서 많이 부르기도 하고요. 이 콘덕투스 양식은 1160년부터 1240년까지 한 80여 년에 걸쳐서 아주 융성을 했다가 이후에 모테트의 출현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